한 주간도 승리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5일 날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과 기쁨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가 다시 2주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6월 8일 날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고 15일 날 기말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중간고사는 다 받아서 학교 교학처에 다 제출했습니다. 기말고사는 필기시험으로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일날 수업 시간 때 기말고사 문제와 또 문제에 대한 학습에 대해서 같이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1장과 12장 두 장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3, 14장을 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장 아동 학대보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 원인과 징후,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 징후 및 피해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끝으로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해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 사실상 개념 규정이 어렵다 등으로 단정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첫째가 아동학대자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요. 애매모호한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동에게 매우 해로운 양육으로부터 최상의 양육 이하를 구분하는 것이 난해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현재 아동에 대한 실제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해의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이죠. 넷째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동에 대한 다소 명백한 부모의 어떤 행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아동에게 두드러진 손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부모의 행위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에는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를 국한했으므로 피해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는 주로 성인으로부터 폭력이나 또는 유해를 당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나 잠정적인 발달을 위협을 하는 넓은 범위 행동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빈곤과 질병, 또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도 방임된 아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피해 아동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 학대 유형을 보면은 아동 학대 유형에는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성적인 학대와 방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동 학대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 표를 참고하게 되면 이론적인 관점에서 일단 정신적 병리학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가해자의 병리적인 특성, 정신적 과정의 문제, 또 분노나 우울증, 통제력의 부족, 또 낮은 자존감과 완고성과 감정이입의 능력의 결함이라든가 약물에 의한 의존 또는 남용으로 신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의 요인이 정신병리학적인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발달론적 관점을 보게 되면 아동이 가지는 특징이 학대 및 방임을 유발한다는 관점입니다. 또 아동 자신의 특성에 까다로운 기질이라든가 어린 나이라든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이 관련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부모의 특성에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자녀 양육에 관한 부족한 문제 해결 능력과 또 자녀 관리 능력의 결함과 부모 역할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발달론적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심리사회적 관점을 보게 되면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인 요인이 가해자로 하여금 아동학대를 유발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또 가정의 특징으로 보면 세대 간의 아동학대 행위와 부부 간의 불화,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족함과 또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심리사회적 관점에 비춰지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분화적 관점에서 보면 상황적인 요인을 볼 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라든가 한부모 가구라든가 실직 또는 불안전한 직업, 또 사회적 스트레스와 사회적인 고립과 사회적 박탈감 등의 요인이 사회적 문화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사회 전반의 폭력이 묵인하는 분위기이며 또 사회적 체벌 허용이 허용하는 분위기와 또 사회 내 권력 또는 계층 차이 등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태학적인 관점에 볼 때 아동의 재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가족 환경과 가족에 처해 있는 사회 환경, 문화제도와 정치적인 요소까지 모든 관련 요인을 통합하여서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규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위험 요인의 생태학적 모델을 보게 되면 미시체계적인 요인과 또한 미시적인 체계 요인은 나이 어린 부모나 한부모, 또 학대 행위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또 학대 행위자의 술과 약물 낙용, 또 외현화된 아동 문제, 또 장애가 있는 아동이 이런 요인이 미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간 체계 요인은 보면 가족 갈등이라든가 가족의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또 가족 폭력과 부적절한 양육 태도가 또한 대규모 가족, 계부모와의 동거 등이 중간 체계 요인이 되겠습니다. 외부 체계 요인은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가 불충분한 사회 자본이라든가 사회의 무질서와 높은 음주율과 약물 사용률이 외부 체계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거시 체계 요인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문화의 규범이라든가 또는 폭력에 대한 지지와 또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의 미비한 점과 또 경제적인 압력과 사회 갈등들이 거시체계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학적 모델을 볼 때 아동학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위험 요인이고 감소시키는 것은 보호 요인입니다. 아동학대 위험 요인이 보호 요인을 능가할 때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학대의 원인이 개인적인 심리적인 원인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환경, 문화적 요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을 볼 때 먼저 개인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부모 및 양육자 요인으로는 애착 형성이 형성이 요인이고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우라든가 또는 알코올 남용과 양육 기술의 부족 등의 요인이 개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아동의 요인은 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 조산 혹은 장애나 만성질환, 또 울고 잘 달래지지 않는 경우, 부모 생각에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자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이 이에 아동 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상의 위험 요인을 보면 애착 형성 실패나 가정 해체 등 부모와 상호작용 등의 요인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지역사회 요인으로 폭력 허용과 성과 사회적 불평등, 또 가족 자치 서비스 등의 제도와 특별한 요구에 의한 지원 부족과 높은 실업률과 빈곤, 또 무심한 이웃 등의 요인이 지역사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인 요인은 빈곤과 사회경제적인 불평등과 대중매체에서의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타인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사회문화 등이 사회적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보호 요인입니다. 아동학대 보호 요인은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부모와 아동의 강한 애착과 체벌하지 않는 양육 기술과 미학대 부모와의 온전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학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없는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의 후유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아동의 사망이지요. 또한 사망하지 않은 아동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후유증인데,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인 아동학대는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경제성 인격장애라는 복잡한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습니다. 아동이 명백한 이유 없이 상처를 입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또는 새로운 행동 문제를 나타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성인을 두려워하는 행동 등을 보인다면 학대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의 징후를 지금 표 11-2에 여러분은 교과서 256쪽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학대 유형을 신체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또 성적인 학대와 방임에 대한 것을 신체적인 전후로 또 나눠서 행동적인 징후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인 징후에 보면은 첫째,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나타나지요. 또 채찍 자국이 발생된다든가 또는 회복에 있어서 시간차가 있는 상처, 또는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라든가, 또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이나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등의 담뱃불에 댄 자국이라든가, 또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과 복합 및 나선형 골절,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입이나 입술, 눈 외부, 외음부의 상처 등이 신체적 징후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행동적인 징후를 보면 첫째는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죠. 또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다른 아동의 접근에 공포를 나타냅니다. 또는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 행동을 나타내며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보이면서 부모가 손상을 알려옵니다. 이것이 행동적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를 보면 신체적으로는 성장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신체 발달에 저하를 가져오며 언어 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는 징후입니다. 또한 정서적인 학대의 행동적인 징후를 보면 첫째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는 이런 행동적인 것을 보이죠. 또 행동장애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 또 파괴적인 행동장애 등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신경성 기질장애가 나옵니다. 또한 정신신경성 반응을, 히스트레스와 또 강박관념 같은 정신적인 신경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극단 행동 또는 지나친 행동, 또 예를 들어 자살을 기도하는 이런 행동을 징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발달의 지연 등의 이런 행동적 징후가 나타나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성적 학대입니다. 신체적인 징후로는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든가, 또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이라든가, 또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또는 회음부의 또는 질, 항문 주위의 출혈이나 멍 등
10대 이전의 성병, 간염이나 임신 등이 신체적인 징후라고 하겠습니다. 성적 학대의 행동적 징후를 보면 첫째, 위축과 또는 화상, 유아적 행동을 보이게 되고,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 행동과 어떤 지식적인 행동 징후가 나타납니다. 친한 친구가 없을 수가 있고, 또 성적 모독을 호소하게 하는 행동도 합니다. 또한 사출의 행동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임입니다. 방임의 학대는 지속적인 배고픔이나 나쁜 위생 상태 또는 부적절한 옷차림들의 신체적인 징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학적인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부족이 나타나볼 수가 있고, 또 지속적인 피로함과 불안정감이 나타나서 수업 중 과도하게 조는 태도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으로는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쳐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또 장기간에 걸친 감독 소홀과 또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감독 소홀, 비행 또는 절도라든가, 또는 이른 등교와 늦은 하교 및 귀가 등이 행동 징후가 방임이라고 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 아동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특성을 장애나 정서, 정신건강과 또는 적응행동, 발달, 또 신체 건강과 특성 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서 피해 아동의 주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된 특성으로는 반항이라든가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 행동으로 전체의 36.3%에 해당하는 8,093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와 정신건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특성 없음과 여러분들 교과서에 표-11-3을 보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 정신건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발달 신체 건강, 장애, 그 다음에 기타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 17.3%를 차지하는데, 이는 아동이 특성이 없는 상황에도 학대가 일어날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아동 학대 보호 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아동 학대 현황입니다. 첫째,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은 첫째,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와 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과 상담 강제,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 강화와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화와 아동학대 신고 체계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경찰이 현장 조사를 동행하는가,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격리, 친권 제한 등 임시조치 등이 특례법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인데요. 일단 신고 접수 건수를 보게 되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의 학대 의심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자 유형에 대해서 표 11-6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63쪽에 표 11-6 신고자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표기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피해 아동 가족 유형입니다. 피해 아동 가족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친부모 가족 외 형태로 4,919건이 있습니다. 전체의 49.1%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부모 가족이 4,458건이고 전체의 44.5%를 차지합니다. 또한 대리 양육 형태와 기타 건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친부모 가족 외의 형태 중 한부모 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 가족이나 모자 가족 또는 미혼부 모가족을 합해서 전체 피해 아동 가족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리양육 형태가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친인척이나 시설 등 제3자에 의해 양육되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탁 및 입양 가정이 선정할 시 부모의 학대 발생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넷째,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입니다. (2014년) 아동학대에 판단된 만 27건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1.8%에 해당하는 8,20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에 8건 이상은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것이 45%를 차지하고 친모에 의한 것이 32%를 차지합니다. 또는 계모와 계부는 각각 242건 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울산 계모 사건이나 칠곡 계모 사건 등 각종 미디어의 노출을 통해서 계부와 계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모, 친부에 의한 학대가 약 18배 이상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동복지법 내에 학대 행위자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강제 이수 사항이 없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6일 날 이후부터는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와 또 보호처분 등에 대해 통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교육 명령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리양육자의 경우는 999건으로 9.9% 해당하였고, 대리양육자 중에도 보육교직원이 295건,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77건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돌봄시설은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등 아동 보호를 하고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시설이나 또는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신체적이고 체벌 대신에 대안적인 훈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 현황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이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긍정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달 과정은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학대 아동을 발견하면 아동학대 예방센터
1391나 경찰서 112에 신고하고 또 사례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위기 사정과 아동 학대 판정과 사례 개입 및 계획 작성과 사례 개입 및 사례 관리, 사례 평가, 종결 및 사후 관리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처벌에 대한 특례법의 시행 전후 비교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첫째는 처벌 기준 강화의 사례입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해서 의붓딸을 숨지게 한 7개모 전에는 형법상 상해치사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되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특례법 이후는 아동학대 치사죄 제4조를 적용해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친권 제한 사례를 보게 되면 중학생 자녀 폭행한 아버지, 아동보호기관의 개입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친권 제한 아버지의 동의가 없이는 아동과 격리를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례법 이후로는 보호법령 제47조에 의거해서 최대 4년까지 또 친권 제한 정지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는 신고 의무 학대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신고 의무자가 아동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였을 때에 신고하지 특례법 이전에는 학대 행위를 알고도 신고 안 한 경우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이제 특례법 이후는 의심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례법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보호서비스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확한 개념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역사의 뿌리 깊은 아동에 대한 교육 시 가부장적이며 체벌에 대한 허용도가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나라보다 높음으로 인해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구분이 아동에 대한 애정 표현과 아동의 성학대의 구분, 또 아동에 대한 소홀과 방임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사람이 입장에서도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든 아동학대의 사례 판정을 할 때마다 직원이나 분야별 전문가의 입장에 따라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아동학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캠페인의 활성화입니다. 유교 사상에 입각한 아동 훈육권과 양육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내 아이 내 마음대로라는 고정관념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중매체를 활용함과 또 아동학대 예방 및 광고 캠페인 또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대 실시, 또 아동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과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실시 및 보급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구분할 수가 있게끔 1차, 2차, 3차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사회와 또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확충입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요구되는 서비스도 다양하므로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의 성패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은 바로 관련 기관 간의 효과적인 상호 연계 체계가 절대적이라고 보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에서 연계성이란 어떤 부분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 구성에서부터 직원 간의 관계 정도까지를 포함한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인 상담 사례와는 달리 학대자를 처벌하거나 아동 권리의 아동학대 사례관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의 사례를 접수한 후 현장 조사를 나갈 경우 조사를 거부하는 학대자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학대 피해 희생자로 의심되는 아동과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는 학교 교사 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아동 학대 실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이 현장조사 업무와 아동의 권리, 격리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어 상담원의 신변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사권이 상담원에게 부여되어서 그들의 업무를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행하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중한 사례에 할당할 24시간의 신고 접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서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상담원이 소진되지 않으면서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연수가 이어져야 하며 업무 환경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보호복지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